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28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지난 27회가 이제 뭐 시험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도 뭐 어김없이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과목에서 이제 80점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뭐 이번에도 공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이 좀 난이했는데, 우리 과목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도 대부분 뭐 합격하신 분들은 8, 90을 넘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과목은 아무튼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효자 과목 역할을 해요. 그 2차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8, 90 이상 고득점을 해서 2차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초반에 이제 지금 11월, 12월에 기초 이걸 잡고 1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가 또 나와요. 이제 나오면은 기본서는 이제 과목당 두께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만큼의 두께가 돼요. 지금 우리가 기본서를 손질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을 이제 한 권씩 받으시면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1, 2월 수업이고, 이제 1, 2월 달에 또 기본서가 끝나면 3, 4월 달에 2순환, 그 다음에 4월 달에 3순환 해가지고 기본서를 3번 본 다음에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번 디딤돌 강의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잡아놓으면 1월 달부터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1년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또 방법이 잘못되면 또 몇 년 해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되 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민법이나 우리 과목은 특히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뭐 맨날 쓰기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성적이 안 나오죠. 그게 그 법은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 앞자만 따가지고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들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과목 민법은 여러분 이해 위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단순 암기가 있어요. 그냥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뭐 아무 뭐 이해가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할 것들, 이런 거 몇 개는 저도 이제 따주는데, 기타는 다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이 고득점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래서 주어진 책을 반복해서 읽고요. 뭐 쓰거나 막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 책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읽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내년에는 여러분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의욕이 넘치잖아요. 그 의욕의 70%만이 내년 10월 시험 때까지 유지를 하면 다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려워서 뭐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점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수업 빠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관리에서 실패를 하는 거지, 이 내용이 어려워서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 해도 막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그 몇 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지 이 책과의 싸움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60점만 맞으면 다 합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그 마음가짐을 아무튼 내년까지 잘 유지를 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봐요. 여러분들 한번 책을 4장을 넘겨보세요. 4장을 넘기면 그 목차가 나와요. 목차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실 때는 뭐 잘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미 2차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지금 무슨 과목 어디 부분을 보는가, 그게 체계를 딱 잡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 과목들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잡아야 돼. 뭐 몇 년씩 공부한 사람도 보면은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민법 총칙인지 물권인지 채권인지 구별도 못하고 맨날 민법 한다고 그래. 그러면 맨날 떨어져요. 이게 시험을 막 부분별로 내버리면은 물권 채권을 개념을 몰라버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목차를 잡아서 체계를 잡아야 돼. 특히 이제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종합 과목이에요. 민법 내용도 다 들어오고, 특히 민법 내용 많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민법을 많이 도와줘요. 이번 시험도 뭐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강의만 들어도 5-6개를 맞춰 민법에. 그 다음에 공시법, 공법이 다 종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격의 견인 차이를 우리가 한다는 이유가 그가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이제 살펴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목차를 보니까요, 왼편이 그 1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편.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2편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개 실무라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법이에요, 법. 그럼 이 법에서 우리가 30문제가 나와요. 30문제. 그 다음에 이제 2편에서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뭐 9개가 나왔어요. 뭐 이거야 뭐 출제자들이 뭐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법령 쪽을 잘 아셔야 돼. 이거 실무는 종합인데 한 10개 정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편을 우리가 한 6주를 해요. 6주. 그 다음에 2편을 2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8주 강의가 한 순환이에요. 2달 과정이. 그래서 초반에는 이 법령 쪽을 자세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 4월 달에 가면 이제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돌고 나면 이제 실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편을 봤더니 그 총칙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총칙을 봐요.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도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 채권 각칙이 있고 막 그래요. 법은 총칙 각칙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우리도 총칙이라고 돼 있어요. 총칙이라는 거 의미는 뭐 몰라도 되지만, 이것은 우리 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문 3개가 있어요. 3조까지. 이 부분이 오늘 첫 시간에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조 3조가. 그 다음에 챕터 2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자격증을 취득하러 왔는데, 그 자격증이 뭐 변호사 자격증도 아니고, 요즘은 변호사 자격증 따려면 이제 로스쿨에 가야지. 이제 돈스쿨이라고 하죠. 돈스쿨. 사법고시가 올해로부터 이제 쫑이 나버렸죠.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나 세무사, 건축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지금 한 36만 명이 여러분 합격을 했어. 지금 1회 때부터. 여러분 시험이 28회란 말이죠. 이제 내년에. 이걸 자격증. 그럼 이 자격증에 대한 제도가 우리 법의 4조부터 8조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누가 시험을 시행하고, 누가 시험을 볼 수 있고, 과목은 몇 개고, 그 중에 몇 점 과락 없이 몇 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이번에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지. 매년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다음 총칙에서는 2-3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그제 수업 시간 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3장을 봤더니 등록 및 결격이란 말이 나와요. 등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행정법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의미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만. 어떤 분들은 공부할 때 보면 미주알, 고주알까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6과목을 하잖아요. 한 10년 해야 돼요.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시험은 시험에서 끝나야지. 어떤 분들은 보면 가끔 그 학자의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학자처럼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 예. 지금 이 수험생은 뭐겠어요? 정리된 지식을 여러분 이해하고 기억해서 시험장 가서 그대로 답을 찍고 합격하는 것이고, 학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끔 보면 질문하면 막 엉뚱한 거 하고 그래요. 맨날 떨어지지 맨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건 필요 없다 하면 가감이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알아도 아무 의미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양을 줄여 나가야 돼. 6과목. 그래서 막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과목은 양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8, 90이라는 고득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목별로 특히 민법, 학개론, 공법, 이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 이런 것은 이 고득점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50 맞아도 막 합격하고 그러는 거니까, 절반만 맞춰도.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야 그 평균 60을 맞추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적인 것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육법에 가면 거기가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뭐 영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고 어떤 건 또 이런 거 허가받으라고 그래요. 이런 호프집이나 식당을 나면 허가받으라고 하잖아. 허가. 또 어떤 것은 건축 같은 것도 간단한 것들은 신고만 하면 돼요. 또 어떤 건 승인 받으라고 하고 어떤 건 인가 받으라고 하고 이게 행정법의 용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등록 절차 서류가 뭐냐?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 식당, 호프집, 골프장 하려면 허가 받는다고 그러잖아. 등록과 허가가 무슨 뜻이냐? 몰라도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는 해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 첫 시간에 우리는 자격증을 따서 뭔가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나중에 등록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격증을 따도 아무나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결격이란 말이 나오죠. 결격. 그 목차를 보는 거예요. 이 결격이 매년 시험이 나와요. 10조가 11가지가 우리 법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법에만 결격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도 결격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자체를 못 보게. 어떤 법인을 만들었으면 그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해버린 결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격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 이 흠결자에다가 인격격자야. 인격에 뭐 흠이 있어. 하자가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학원에 물어요. 내가 뭐 전에 술 한잔 먹고 폭행을 해가지고 또는 교통사고를 크게 내가지고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제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요. 이 시험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학원에. 이런 게 결격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징역형 받고 집행유예 받으면 우리 법에는 이자는 결격자다 해가지고 중개업을 못하게 해요. 중개업을. 근데 이 사람이 시험 볼 수는 있느냐? 시험 볼 수는 있어요. 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도 시험 공부는 해서 자격증 땄다가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듣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 이 학원에서도 관계자들이 잘 모르니까 선생님 이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할 수 있나요? 물어요. 그러면 합격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야 이 자격증을 써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결격사유를 하는데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개공의 영업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할 거고 5번에 보면 그 중개계약 거래 정보망이라고 나오죠. 정보망. 그것도 이번에 시험에 하나 나왔는데 정보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셨죠? 사무소 들어가 보면 사장님이나 뭐 실장님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럼 컴퓨터 앞에서 뭐 하고 있냐? 물건 검색한 거야. 쉽게 말하면 중개업자, 기업 공인중개사끼리 서로 정보망을 연결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중개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망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물건 검색하는 거.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한마디로 거래, 이제 정보망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같은 것도 기본적인 것은 다 중개업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시험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요. 하면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실무에 가면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개공 등의 의무와 책임. 거기서 개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 하는 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우리가 줄여서 이제 개공 제가 합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 기존에 지금 자기 집 앞에 중개사무소 많이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뭐 사장님이라고도 부르고 뭐 중개업자라고 많이 부르죠. 중개업자. 그 중개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 하던 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용어만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뭐여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자들의 의무와 책임.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동네에서 중개업자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했다든가 주택을 또는 상가를 또 매매를 했다가 사고 났단 말이야. 아, 중개업자가 엉터리 물건을 소개해 줬네. 그렇다면은 나는 이 피해배상을 어디서 받을 거냐? 당연히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개업자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일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중개업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치 못하고 과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들도 일 잘못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했는데 변호사가 엉터리로 소송을 했어. 내가 처벌했네. 그럼 변호사한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 어? 뭐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겼는데 이 게으름피하고 등기를 안 해버렸어. 그 사이에 그냥 매도자가 또 팔아먹어버렸어. 이중매매. 내가 손해봐버렸어. 그럼 당연히 법무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내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엉뚱하게 치료를 해. 나는 배가 아파서 갔는데 허파를 떼버렸다든가 그런 사람 있잖아. 오진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중개업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의무와 책임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지. 그 6번에서 아무래도 의무 책임을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중개 보수. 여러분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보수 부분이 나오죠. 이번에도 시험에 2문제나 나왔지. 보수.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다뤄준 이 보수 문제를 다뤄줘요. 근데도 2문제가 나왔는데도 아마 이번 수험생도 틀린 사람도 있을 것이야. 보수를 막 틀려버리고 뭐 합격해도 문제지. 돈을 못 받는데 이 사람 보수 잘못 더 받아버렸다. 계산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와야 돼. 이게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수수료 계산도 못할 바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수도.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협회 나오죠. 협회. 여러분들 협회라는 것은 당구장 협회 다 있어요. 자기들이 이익단체니까. 뭐 이용사협회, 요식업협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건축사, 세무사협회 다 있어. 전문직 정보에. 우리도 중개업협회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 협회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번에도 한 문제가 어김없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지도감독이 많이 나왔지. 이제 아무래도 중개업자들이 못된 짓을 할까봐 이제 감독관청에서 막 감독을 해요. 위반되면 이제 막 처벌을 하죠. 예? 위반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개업자들 주의해서 영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지도감독에서 뭐 거의 한 8, 9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아주 자세히 합니다. 저는 많이 나오는 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버리면 의미 없잖아. 어차피 시험 끝나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적이고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이렇게 제재. 1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게 실거래가 신고. 여러분 들어봤죠? 실거래. 내가 이번에 집을 팔았어요. 이사 가려고. 매매를 했다니까. 5억에 팔았어요. 그럼 5억에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거든. 세법.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양도. 내가 샀던 가격에 비해서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해당되는 세금을 국가가 걷어가죠. 이게 이 세법에서 이제 합니다. 매수자는 이제 세금 등기하려면 취득세 이런 거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금을 줄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5억에 매매해 놓고 둘이 짜가지고 4억에 매매한 것처럼 금액을 낮춰버려서 신고를 하죠. 이걸 다운계약서라고 그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적어지고 이 사람도 세금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요즘에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실거래 신고제도, 실거래. 요즘 이런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 내가 분양을 5억에 받았다가 이 노얄층 10층에 걸렸더니 누가 프리미엄을 5천만 원 준다고 팔을 안 해. 난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든. 그럼 이런 분양권을 또 매매해요, 매매. 그러면 분양권 5천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겼잖아. 그럼 양도세 내야 될까 안 내야? 분양권 내야 돼요. 강남 3구, 대구, 부산 이번에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 정부에서 뭐 작년까지는 부동산이 침체하니까 뭐 빚내서 집 사라고 막
DTI, LTV 여러분 학교 내에서 공부하죠. 담보를 막 대출해주더만은 민간 부채가 1300조까지 가니까 어이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또 대출 줄여버렸지 이번에. 예측이 안 되는 정도. 언제는 빚내서 집 살아야고 샀더니 대출을 막아버려. 중도금, 잔금 이제 어떻게 치르라고.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막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여러분 국민들이 피곤한 거죠. 청년 실업 1위, 지금 노인복지 제로, 외교, 국방 상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왜 그랬던 걸 이제 알았잖아. 대통령이 둘이었네. 국민이 분노를 넘어서 이제 공분에 넘어서 중학생들까지 시위에 가다만 이런 참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렸지. 창피한 나라. 그래서 이 정책도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예. 아무튼 이거 양도세 내야 돼. 양도세. 근데 이 사람이 5천만 원 팔았다고 이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프리미엄을 줄여서 그냥 피라고 그래요. 피. 3천에 산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그럼 양도세 적게 내자. 이것도 다 걸립니다. 다 조사하면. 이런 것이 이제 실거래 신고 제도. 그래서 앞으로 11번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도 우리가 하게 돼요. 이번에 시험도 이것도 당연히 두 문제가 나왔지. 문제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주 동안 할 내용. 6주. 그리고 1년 동안 할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30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봤더니 2편 해가지고 실무 여기서 이제 9에서 한 10문제 나와요. 이번에는 한 9문제 나온 거야. 그 2번에 의뢰 및 접수 처리. 실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관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가정을. 저는 항상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줘요. 그래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거든. 사례. 법은 사례를 많이 하래. 그래서 매도자가 자기 토지나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을 팔겠다라고 자, 내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중개업자, 저 기획공인한테 왔어요. 내 거 6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알았다. 팔아드리지요. 이런 걸 우리가 그 2번에 중개 의뢰 및 접수 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중개계약 그러거든요. 나중에 하겠지만 중개업자가 아이고 6억에는 너무 비싸요. 나는 이거 못 팔아요. 다른 데다 내놓으세요. 뭐 거절할 수도 있지. 중개계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실무가 되려면 일단 중개업자가 팔아주겠다고 접수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법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이제 팔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6억에. 그러면 이 집을 팔려면 매수자가 우리 중개사무소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평인지, 지목은 뭔지, 뭐 임야인지 공장용지인지 이런 거 지목 이런 거 다도 조사해야 되겠잖아요. 해야 되겠죠. 건물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럼 대지가 몇 평이고 몇 층 건물이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거 다 조사해야지. 뭐 이게 임야였다. 임야를 2만 평을 팔아달라네. 그럼 임야지에는 또 뭐예요? 이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죠. 나무가 있잖아. 임야에 가면 또 묘가 있죠. 묘지. 이름 모를 묘들이 있잖아. 분묘. 이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중개업자. 다 해야 돼요. 묘지가 몇 기가 있는가 조사해야 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가보면 등산화 다 있어. 중개업자들 등산화. 김밥 싸가지고 산 이렇게 쫙 둘러보고 그래요. 그러다가 길 잊어버려가지고 귀신 봤다고 막 그런 얘기 해주잖아. 중개사 만나면. 나무가 이 사람이 심은 나무인지 다른 사람이 심은 나무인지 자기가 심었다가 이미 나무를 팔아먹었는지 나무도 팔 수 있거든. 나중에 다 공박이 돼요. 그럼 매수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그러려면은 선결 문제로 중개업자는 이런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 집이 근저당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러면 등기부 공부, 이제 등기법 공부해야 해요, 공시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해야 돼. 부동산의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적도.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봐야 돼.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또 이런 문제 다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에. 이런 거 떼서 여러분 다 조사해. 그리고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수자가 오잖아요. 그럼 매수자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지. 자, 이 임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 건물은 이런 특징. 토지는 이런 특징. 중개업자가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해버렸거나 조사를 잘못했거나 사고 나면 손해배상 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니까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사할 수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도 하고 등기법도 하고 다 해서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뉴스에 나왔죠.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업 했다가 지금 재판 1심이 나왔지. 변호사들이 이겼지. 변호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냐?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 중개업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요즘 변호사들이 노숙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뭐 법무사가 하는 등기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부동산 중개업도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여기 서초동에서 했잖아. 어디 판례가 나왔는데 우리가 졌어.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서 지금 중개업자들 모여서 이제 데모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난리를 치겠죠. 이제 우리 영역을 침범한 거 아니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싶어. 변호사를 잡아다가 가지는 개편인데 우리가 재판이 뭐요? 검사도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도 동기, 판사도 동기, 그 세 명이 이렇게 막 해보는데 이 정치 판사가 끼면 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공항 정치 검사가 끼고 지금 여러분들 다 드러나잖아. 그래서 아무튼 어제 그게 됐어요. 이제 2심 가서 3심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법률 자문을 했대.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래. 논거가 가장 핵심 논거가 우리가 90만 원 다 주겠다고 막 광고를 했잖아. 근데 그 90만 원은 물건 소개비로 받은 게 아니라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판사는 네 말이 맞다고 그랬어.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법률 자문을 안 하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다 줘. 뻔하지 해준 건 얘기. 아, 이거 근저당 얼마입니다. 여기 뭐 가압류 됐으니까 뭐 만나서 갚든지 이거 인수하든지. 중개업자 다 하거든 그 정도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 소개료를 받은 게 아니다. 계약서는 그냥 써준 거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했어. 이제 2심에 항소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버리면 이 중개업하고 중개업자하고 이제 대립각이 쓸 수밖에 없었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돈수풀 가야 해요. 여기 학원 안 다니고 에라이 돈 소 다 팔아가지고 돈수풀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서 중개까지 같이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나버리는데 어제 나왔죠. 저도 여러분들 다 협회 제가 법률 자문도 했어요. 대한공인사 협회 법률 자문 2000년도에 저도 다 대표 공인중개사 해봤고 청편이랑 사법고시 공부를 좀 했어요. 올해. 그러다가 벌써 강의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런 걸 치더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개업 시장에 변호사들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변호사들이 골칫거립니다. 대한민국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세무사하고도 싸웠잖아요. 얼마 전에. 또 회계사들하고 싸우고 아주 그냥 거렁뱅이가 됐어요. 이놈들이. 여기저기 가서 다 자기들 영역이래.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제 중개업까지 이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법이 빨리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변호사는 다 하게 돼 있거든. 법이. 그걸 옛날에 시민단체에서 바꾸려고도 국회 통과가 안 돼요. 그게. 왜?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많거든. 소말리아보다도 못된 법을 가지고 있어. 다 해먹게 돼 있다니까. 새롭고 시작해가.
자기 돈 다 한대 법을. 웃기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 싸고 다녀. 법무사하고 싸고 다니다가 여기서 싸우고 다니고 이제 우리한테 거기서 싸우고 이제 다 막 시비 걸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국가에서 알아서 잘 교통정리를 해주겠지만, 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지금 2번이 의뢰 접수란 말이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면 접수한다는 얘기 아까. 그리고 3번을 보면 뭐야? 중개 대상물을 조사한다 했잖아. 등기부도 떼보고 대장도 떼봐서 다 조사한다 했잖아. 조사해가지고 4번처럼 뭐야? 손님이 오면 영업 판매 활동. 아, 이 물건을 사보세요. 이거요 이제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업자는 마지막에 뭐예요? 계약서를 작성을 해줘야지. 자, 두 사람이 매매가 됐네. 매매. 여기 매매. 여러분들 계약하면 드려야 자꾸 이제 나오니까 책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다 나와요 뒤에서. 한번 지금 오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약 민법에서 할 텐데 채권법에서 계약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매매 계약 말고 또 뭐가 있어? 그냥 상식을 묻는 거예요. 뭔 계약이 있어? 매매 계약이 있고 또 뭐 주변에서 하잖아. 뭐가 있어? 네? 뭐 그건 어려운 걸 얘기해요. 물론 증여도 계약이지. 증여 계약. 부동산 우리가 관련된 거. 교환. 실력들이 빵빵하네요. 아, 임대차도 있잖아. 임대차 맨날 하는 거.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매매 계약. 민법에 가면 이 계약이 14가지가 있어. 민법에. 채권법에 가면 로마법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게 있어. 좌우지간 우리는 이런 계약을 통틀어 거기 목차에 나와 있죠. 거래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건 알아야요. 반드시.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걸 통틀어 우리는 거래 계약이라 하고, 여러분 거래가 완성되면 중개업자들은 계약서를 반드시 써줘야 될까 안 써줘야 될까? 손님한테 써줘야 되지. 그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예요. 안 써줘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럼 쓰면 몇 부를 써야 되냐? 3부를 써야 하거든. 이것도 나왔다는 것이에요.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도자 한 부 주고, 매수자 한 부 주고, 자기가 한 부 가져야 되니까 3부를 써요. 이 그림만 보면 끝이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중개업자.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여기도 책임을 이제 누구 말이 옳은가 증거로 남겨주는 거예요. 5년 보관. 이런 거 다 시험 문제라. 나중에 하게 되고. 여러분이 내년에 매매 막 임대차 계약했을 때는 3부 쓰고 2부 하나씩 주고 1부는 내가 보관하고 있어. 이걸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게 거기 챕터 5의 거래계약서예요. 그 다음에 목차에서는 빠져있지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에서 하거든. 1차 과목에서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오지. 또 이거 여러분 중개업자들이 주택 상가임대차를 몰라서는 중개업을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요. 주택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있어. 남의 이름으로 집을 사놓으면 안 돼. 명의신탁. 여러분들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 투기꾼들이 명의신탁 많이 하거든. 남의 이름 빌려서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어. 이것도 이제 공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법조인이 되는 거요. 여러분들 민법이나 이런 공부 다음에 변호사보다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 실제 중개업 부동산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버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그 4번이 뭐예요? 경매? 공매 나오죠? 경매 공매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 경매도 아주 자세히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강의만 들어도 이론 강의는 다 끝나버려요. 이제. 근데 여러분 경매를 하려면 민법도 알아야 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알아야 되고 상가 임대차도 알아야 되고 민사소송법, 집행법, 등기법, 이 종합이 여러분 경매예요. 경매는 맨 법의 마지막 단계의 종합이에요. 어렵지 처음에 들으면. 근데 여러분 시험은 쉽게 나와.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이론 강의 어디 가서 할 필요 없고 혼자 여러분들 이제 법원 가서 입찰표 작성해서 내가 물건 분석만 잘 할 줄 알고 싸고 좋은 물건 있다는 거 분석만 할 줄 알면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건 다 공부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경매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이렇게 종합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1년 동안 하고 나면 거의 섭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자격증 딴 사람들 뭐 대충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쌍코피나게 한 사람도 있고 치질을 2번씩 걸리고 그래요. 오래 앉아있으면 치질 걸리잖아. 그 정도 해야요 공부를. 뭐 그냥 대충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1년이면 다 따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자격증 땄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게 그렇네. 뻑이네. 막 비웃다가 본인이 와서 자격증 따블라 했더니 3년 동안 걸려 지금.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보통 자격증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수록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격증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내가 눈썰미가 있고 조금의 자본이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오픈할 수 있잖아. 지금 여러분 청년 실업도 안 되는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을 젊은 애들이 오는 말하면 지금 노인분들이 취하고 있잖아. 지금 노인분들 일자리를 뺏어가잖아. 젊은 애들이 지금.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지. 이 창조경제 미래에 이게 지금 창조경제를 해야 할 젊은이들이 경비원이나 공무원으로 가버린다고 방송에 계속 나와요.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50대 넘어봐요. 갈 데가 없어. 100세 시대고 사회 안전망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몇 푼 받는 것 같고 생활이 안 되잖아. 결국은 또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 써준 데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소속공인 중에서 취업도 되지만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밥벌이는 한다니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요즘에 이 자격증이 따라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그 작년에 엄청났어요. 숫자가 거의 20만 명이 되더라고요. 10만 명 되더라고요. 우리 부동산 자격증은 역으로 가요. 경기가 좋을 때는 관심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돈 벌어가지고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중개업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고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0대 내가 미래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오셨잖아. 그럼 이거 지금 한 1년 열심히 해서 따놓으면 앞으로 100세 때까지는 이런 부동산이 자격증이 정년이 있을까요? 몇 년 이상 쓰면 자격증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지팡이만 짚고 다닐 힘만 있어도 이건 부동산 한다니까. 직원 하나 쓰면 되니까.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한다니까. 도장은 들 수 있거든. 숟가락 들 수 있어. 그럼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이 미리 따놓는 것은 잘 생각하신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오셨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내가 뭐 운이 없거나 뭐 막판에 좀 일이 생겨서 자격증을 못 땄어요. 공부를 하다 말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재테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집을 얻든지 집을 사고 팔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중개업자들한테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거 10년 전에 뭐 7, 8년 전에 미리 땄더라면 그때 집을 안 팔았을 텐데 그때 사놓을 걸 여러분이 판단이 섰을 거예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늦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부동산 현장에 다 뛰어들었던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전문 지식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공법이 어렵긴 해도 대통령이 1월 달에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 신문을 볼 때 이제 공법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또 앞으로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국가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하면 벌써 거기 뛰어가서 땅 사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신문을 볼 때도 이제 들어오는 게 틀리다니까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법 관계도 마찬가지죠. 세금 문제, 세법을 다 해버리잖아요. 등기 이런 거. 그래서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재테크를 하더라도 알고 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땄더라면 더 나을 뻔했었지. 근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의 의지를 70%만큼 유지하면 내년 10월에는 분명히 여러분 28회 때는 따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놓고 나서 다른 걸 생각해야지. 이제 아마 따놓고 나면 여기서 연락 올 거요. 너 언제 그렇게 땄냐? 나하고 같이 동업이나 할거나 내가 돈 댈 테니까 너 자격증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 자격증 가지고 가니까 저 사람 돈 대야지. 이유는 5대5로 나눠갖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이 한번 헤어리를 탁 전국에 치는 바람에 한 끼에 보상받은 사람들 많지. 고생했다가 문방구 영업했다가 한 끼에 뭐 보상 나오나요? 부동산은 한 끼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죠. 뭐 막 찍어 팔고 오면 한 끼에 막 1억 2억씩 벌어버렸잖아. 연봉 1억 2억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아무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한다는 걸 한번 쭉 훑어봤어요. 12페이지에 가면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칙부터 해서 이 기초 디딤돌 강의는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책을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책을 볼 때 목차를 자주 보셔야 돼. 목차를. 그래서 목차를 딱 봐야 체계가 씁니다. 목차를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강의 시간에는 쓰지 마세요. 제 강의는 그냥 듣습니다. 듣고 중요한 건 제가 줄을 치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변형이 돼요. 제가 지금 책을 10여 년 이상을 썼고 문제집을 10여 년 이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가 노원 새로운 수업이죠. 노원 새로운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가 일산 새로, 오늘이 여기, 내일이 제가 또 분당 새로, 모레가 송파 새로. 큰 학원은 제가 다 해요. 예. 합격률을 좌우한다니까. 예. 전국의 동영상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 다 합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을 믿고 한번 1년 동안 해보면 돼요. 좀 쉬었다가 12페이지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